낙준 씨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소미의 이 말 그냥 감동적인 고백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대사에는 엄청난 떡밥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면 소미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순간 그걸 붙잡아준 사람이 낙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미가 만약 낙준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다면요? 그리고 사실은 이미 천국에 왔다가 환생하려다 되돌아온 사람이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미의 기억이 왜 그렇게 비어있는 건지, 그녀가 어떻게 천국에 예외적으로 남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목사의 엄마가 소미일 수도 있는 건지까지 지금까지 드라마 속에 나온 떡밥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미가 낙준한테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들으면 그냥 순수하고 감동적인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낙준을 좋아하거나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보답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묘하게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녀가 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라고 할 만큼 절박하게요.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우리에게 조금씩 흘려준 복선들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소미는 처음부터 천국에 편안하게 입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1화부터 계속 그려지던 기억이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그 표정들. 그게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오류 같은 상태였다는 걸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실마리는 환생 OT 시간에 센터장이 했던 말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환생 중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흘러갔지만 알고 보면 소미한테 정확하게 들어맞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소미는 원래 죗값을 갚기 위해 환생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대상이 강아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기견 짜장이 그녀를 처음 보고 치와와 라고 반응하는 장면,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그냥 코믹 요소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강아지로 환생을 시도했었던 복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환생이 끝나지 못한 채 중간에 되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천국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면서 기억은 지워지고 죄의식만 남은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소미의 행동을 보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상에서 아기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풀꽃을 잡으려다가 안 되는 장면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순간들. 그게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를 죄책감이 그녀 안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의 소미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면 알 수 없는 감정에 북받쳐 오르고 풀꽃을 보면 이게 내 과거랑 어떤 연관이 있지? 같은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면서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이 상태에서 그녀가 낙준에게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건 진짜 단순한 감정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건 그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를 아직 다 갚지 못했으며 지금은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대상이 낙준이라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낙준은 현재 그녀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미에게는 구원자이자 피해자일 수도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 낙준을 지키겠다는 건 일종의 본능적인 속죄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지는 절박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한마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말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소미에게 남겨진 유일한 용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소미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노인을 처음 봤을 때 그 표정 기억나시죠? 처음엔 얼어붙은 듯 하다가 금세 분노로 바뀌더니 결국엔 주먹진 손으로 그 남자에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녀가 그 남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데 거울에는 그 남자 혼자 쓰러져 있는 모습만 보여요. 소미는 아예 비치지도 않죠. 이 장면 하나로 많은 게 암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미는 지금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 천국 시계를 가진 낙준과 같은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일종의 반쯤 존재하는 상태. 이후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강정구, 영등포 백상어, 경찰이었다고. 이 말에 낙준도 확 반응하죠.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닌, 그리고 그 기억은 산속 수색 현장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과거랑 이어져요. 낙준이 젊었을 때 뭔가 그 사건에 연루됐고 그 현장에서 강정구라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어쩌면 누군가를 잃었던
혹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결정적인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소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꿈에서처럼 그 셔츠를 본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기억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과거 회상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장면, 제발요. 그건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강정구는 그런 그녀를 밀치고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침까지 뱉고요. 이게 단순한 나쁜 기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노로 남아있는 사건이었다면요.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강정구는 낙중과 소미, 그리고 어쩌면 목사까지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해숙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둘이 같이 밥 먹고 교회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정도 들고 겉모습만 보면 가족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목사를 자세히 보면요. 어른의 모습이긴 한데 행동이나 말투가 딱 5살 아이 같은 면이 있었잖아요. 해숙이 앞질러 가면 자기도 뛰어가고 자전거 그림을 열심히 타고 그런 유치한 승부욕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아직 어른이 다 되지 못한 영혼이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해숙은 그런 목사를 진심으로 챙겼죠. 죽을 끓여주고 감기 들면 사과도 갈아주고 정말 엄마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건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정말 생물학적인 엄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반면에 소미는요. 아기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안아보려고 하고 딸랑이를 건네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엄마였던 감정이 남아있다는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무심코 한 말, 손이 기억하나 봐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이 기억하는 감정. 이게 진짜 모성애 아닌가요? 드라마 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단서만 슬쩍슬쩍 흘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기억을 되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해숙은 아마도 천국 시스템이 만들어준 대리 엄마일 가능성이 있죠. 목사가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그걸 해숙이라는 인물을 통해 치유해 나가는 거죠. 어떤가요? 그렇다고 해숙의 존재가 가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해숙도 누군가를 통해 치유받고 있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 그게 이 드라마의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네요. 천국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는 무조건 좋은 곳, 편안한 곳, 완벽한 곳을 떠올리죠. 근데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세계는 좀 다르죠. 여기는 뭔가 계속 이상해요. 기억을 잃은 사람도 많고 시간도 공간도 애매하고 누군가는 늙은 모습, 누군가는 젊은 모습으로 존재하죠. 이건 단순한 세계관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단순한 세계관 설정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센터장이 OT에서 말한 걸 떠올려 보면 기억의 방도 있고 치유의 방도 있고 나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이 그걸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뭘 위한 설계일까요? 그건 바로 업보를 치유하고 용서받기 위한 감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소미는 죄책감을 안고 왔고 그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괴로워해요. 낙주는 사고로 몸을 다쳤고 그 사고의 배우를 찾기 위해 계속 움직여요. 해숙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늘 가려져 있던 감정을 회복하고 있어요. 목사는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회복 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의 치유가 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어떤가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퍼즐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센터장이죠. 겉으론 친절하고 능청스럽지만 실은 전부 다 알고 있고 정확히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과 죄를 정리하러 가는 곳.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소미는 환생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 걸까요? 유기견 짜장이 처음에 소미를 보고 강아지다, 치와와 라고 한 그 장면. 그냥 웃긴 장면이 아니라 진짜 복선일 수도 있습니다. 소미가 강아지로 환생하려고 했다는 설정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환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은 지워졌고 죄의식은 남은 상태로 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녀를 누가 붙잡았냐면요. 바로 낙준이에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 그녀가 낙준의 사고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인 낙준이 그녀를 지옥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연결된 업보의 연결고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민은 지상에서 말해요. 지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말은 그냥 낙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망가뜨렸던 사람을 이젠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민은 이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도 그녀는 말하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낙주는 그 진실을 들었을 때 과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수군요. 다음 회차 그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지켜보시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